고 의원께서 직접 이제 최근에 이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정식 명칭은 전자장치 부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피부착자, 즉 조두순이 자기 집에서 반경 200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행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1대1로 마크하고 있는 그 보호 관찰관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주 또는 마약 이런 중독성 물질을 금지하는 법을 이번에 제가 준수 사항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현재는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500m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아동 성폭력 흉악범에게는 기존에는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해서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여러 대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급 그 법이 강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맹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그 불안감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법의 특징을 다시 얘기하면 조두순이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조두순에게도 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에 어느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 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CG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 현황입니다. 이제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한 상태로도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55건, 또 올해 8월까지도 32명의 전자장치 착용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전자감시 장치도 완벽하게 재범을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들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이제 부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시체계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범이 끊이지 않고 이 비율이 이제 뭐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상 전자발찌가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자발찌라는 게 기능하는 부분이 어떤 범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성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동 관련 이제 시설이나 그 접근 금지 구역에 접근했을 때 이걸 이제 수사기관이 인지한다든지 이렇게 사후적 감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좀 한계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이제 며칠 안 된 일이죠. 이 조두순의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형량을 살펴보면 징역이 12년, 이건 이제 만기에서 출소를 할 예정이고요. 전자발찌 착용이 이제 7년이고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고 신상 공개가 종료되는 시점은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준이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고 종료가 된 이후에 전자발찌를 이제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감시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는 거고요. 신상 공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이제 복귀를 해서 이게 주변에 이 성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 복귀한 이후에 이제
신상도 공개되는 건데 이제 문제점은 신상 공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읍면동 단위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디 건물에 거주하는지까지가 나오지만 조두순이 이제 형을 받을 당시에는 이 입법이 이루어지기가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략적인 동 이 정도로만 이제 신상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그래서 소급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상 고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소급 입법을 이제 지향하는 입법도 발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출소하고 나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7년 기간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제 행동 제약을 강화한다라는 예. 것이고, 일단 7년 이후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이제 전자발찌법의 21조에 의하면 그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조두순 나이가 68세인데요. 7년 후면 75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신체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소까지 원래 이제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2012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조두순은 2008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존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예. 현재 조두순은 그 집까지 이렇게 상세 공개는 안 되죠. 네네. 대신 얼굴 이것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시 체계도 좀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직접 나오셨긴 했습니다만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집 밖으로부터 200m 이상 이탈이 금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동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활동 반경을 제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는 10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200m로 이제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을 이제 옮겨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상의 이제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이제 헌법상 보장되는 또 권리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어쨌든 종전에 입법이 뭐 부재하거나 조금 미비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완료된 사람에게 다시금 다른 이제 형사처벌, 이중처벌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형사법 체계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선고를 할 때 이 적용되는 법률은 그 유추 해석도 하면 안 되고 확대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원의 문헌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를 이제 처벌의 하나의 그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쨌든 법치주의의 그 근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소 과도하거나 헌법성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 의원께서는 법안을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셨던 부분이랄지 이런 게 있었다면? 네,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의식의 출발점은 이번 조두순 범죄 행위의 그 중대성, 심각성에 비해서 그가 살았던 그 12년의 형량이 너무 낮았다는 거거든요.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매번 범죄마다 술을 취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술에 의한 심신미약 이런 이유로 이제 12년이 감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성폭력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2년의 형량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고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로 보호 관찰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력 그 흉악범은
몇 명 안 돼요. 네네. 10여 명.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국한시킨 겁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미성년자에게 하는 이런 성폭력 흉악범에게 아주 극히 제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m라고 하는 것을 제한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취업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출퇴근을 관리해가지고 그 취업을 하는 그 장소까지 갔는지 확인하고 예.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지를 전자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거기서 벗어나면 옆에서 곧바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출근 전과 퇴근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 퇴근 이후에 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제약하지 않고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국민을 보호하는 이 상호 관계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판단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더 강화하느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동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보장,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보호를 그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범죄자의 이동 보장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 소셜 라이브의 여러 시청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여론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조두순의 범죄 재발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역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일단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2년형이라는 게 도저히 이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치감경까지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양형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자는 이 어느 정도 이제 복역을 마치면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있는데 반해서 이 아동은 그 상처 그리고 그 어떤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통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양형에서 뭐 종신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형법상 무기징역이 이제 그 가장 구금으로서는 길게 하는 건데 그거는 장량 감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이 틀거리의 이 양형 그리고 이 형사적인 법 체계의 손질도 같이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습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방도가 있겠지만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게 예방적 차원도 있겠지만 또 본인들이 이런 성충동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치료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이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심리 치료들 어떤 내용들인 겁니까? 네, 지금 조두순은 출소 직전에 받는 심리치료인 특별 과정을 밟기 위해서 국내에 몇 곳 없는 심리치료센터인 서울 남부교도소에 이송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조두순에게 10여 명이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받는 심리치료를 처방했다면 지금은 한 6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017년에 조두순에게 이 법무부가 가장 낮은 단계의 심리치료,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심리치료를 받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조두순이 형이 확정됐던 2009년에는 심리치료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너는 징역 7년 그리고 전자발찌 7년 심리치료 7년 받아라, 700시간 받아라 이런 것들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두순이 이게 법원에 의한 의무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좀 모니터링 과정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 2017년에서야 첫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1차 평가를 받았을 때 나이나 학력, 그 지능
전과 이런 것들을 총합한 정적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2차로 풍부하게 인터뷰를 하는 뭐 질적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예. 동적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평가 없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는 또 부랴부랴 조두순이 왜 여기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돼서 또 새롭게 심화 과정이라는 최고 높은 등급을 다시 처방해서 300시간 또 이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렇게 제대로 뭐 심리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재소자들을 심리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위험성을 처음엔 잘못 평가를 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위험성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럼 이런 기준들,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이 심리 치료는 본 과정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기본, 집중, 심화로 각 100, 200, 300시간까지 이수를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적, 동적 평가를 거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출소 뒤에 재범 위험이 큰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두순이 받고 있는 특별 과정, 이거는 출소를 앞두고 좀 다지기라고 하죠. 네. 좀 강도가 높은 그런 특별 과정을 좀 150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변태적인 어떤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같이 반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성범죄들을 상대로 복귀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요. 수용자 한 10여 명이 전문 상담사랑 둘러앉아서 이렇게 본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겪은 일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뭐 나름대로의 판단, 그리고 똑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다들 토론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또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메인이 되는 것은 주된 것은 이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성폭 치료 100시간 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메인이고요. 네네. 그와 함께 아동학대범도 아동학대방지법상의 근거가 있어서 두 그룹이 가장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또는 뭐 도박 또는 묵지마 범죄처럼 이 특정 혐의의 범죄자들을 또 그룹으로 묶어서 1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들을 두 분이 직접 만나 보셨던 건데 그들이 말하는 조두순 어떤 뭐랄까요 이 묘사 설명 같은데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제일 큰 공통점은 역시 그 반성이 없다, 예. 교화되지 않았다, 폭력성이 여전하다. 다만 이제 교도소에서 격리되면서 억눌려 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묘사가 많았고요. 그 여러 이제 디테일한 증언들에서 그 모습들이 이제 큰 맥락에서 대체로 부합을 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네. 대체로 부합을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일정 정도 이상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방송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 통상적으로 청송교도소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신창원, 뭐 오원춘 이런 소위 네임드 범죄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꾸준히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거나. 그래서 이제 규율이나 통제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해서 교도소 중에 교도소라거나 네. 이제 쇼생크, 한국의 네네. 쇼생크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교도소 안에서 안양교도소에서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좀 이례적인 경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미디어 대중들의 관심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안양 교도소 안에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이감을 가기 전후에 뭐 평가가 다르다거나 혹은 다른 모습을 보였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다른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예. 그 첫 번째 안양교도소 시절의 동료 재소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조두순이 이제 범죄가 교도소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 재소자들 간에도 이제 아주 몹쓸 인간이다. 아, 예. 그 아주 좀 저열한 인간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퍼지게 되고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국 교도소 같은 데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 이렇게 오면은 집단 괴롭힘 같은 게 네네.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그 조두순 탄원서에도 그 이렇게
너무 망신스러운 제목이라 내가 동료 죄소자들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망신스럽다라는 표현도 얼마나 스스로 이제 죄를 캐주얼하게 여기는지가 좀 네. 엿보이는데 오히려 그 동기 말로는 독방에 가둔 것은 오히려 조두순을 보호하기 위한 교도소의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청송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조두순이 반성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교화가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출소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탄원서에다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탄원서를 한 4-5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점도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좀 끌어오르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탄원서에는 아, 한 100장이 넘는데요. 예. 사실 그런 지점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제보자들한테도 네. 그대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반성의 여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의 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지금 따지는 정도에서 더 이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재소자들한테 자신의 다른 범행들을 뭐랄까요,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얘기 중에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강간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본인의 사연 중에 삼천교육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아,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만큼 되게 거친 사람이다라는 예. 걸 증명하려고 했던 모습들 같은 것들이 다른 제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예. 저희는 설마 그럴까 했어요. 설마 본인의 죄 자체 저희가 뭐 18범에 대했던 죄들도 다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다수가 술과 관련된 범죄였고요. 그리고 모든 범죄는 약자를 향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일종의 훈장 같은 형태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 토요일에 방송이 됐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두순의 아내를 이제 안산에서 직접 만나 보셨잖아요. 방송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이 아내가 굉장히 취재하는 것을 우리 스포트라이트 팀을 꺼려하는,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혹시 뭐 당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보였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두순이 아내에 대한 애정을 그 수사 과정상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예. 드러낸 게 좀 있어요. 주목할 만큼.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가 조두순한테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예. 언급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아내가 그 조두순의 그 파렴치한 범죄들을 이제 다 보고도 감싸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예.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무리 이제 가족이어도 그렇게 높은 의존성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추측. 가스라이팅 피해자, 예. 이제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한 게 있는데, 그 아내도 어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또 다른 피해자일지 아니면은 조두순이 사회인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일지 그냥 또 다른 피해자일지 둘 다일지 둘 다라면 이제 그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예. 많은 고민 지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네.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내를 해석하는 게 맞을까? 근데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아내가 일종의 방어막이 돼주지 않을까? 조두순의 이상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런 걸 막아줄 사람이 되지 예, 않을까? 예. 사실 그걸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당시에 미안하다 한마디는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 뭐 거친 이야기들만 들었었고 네. 그리고 당시 12년 전 재판정에서 아내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했던 얘기를 차후에 다시 듣게 됐을 때 네. 그때도 약간 좀 무서웠던 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아내를 만났던 우리의 이유는 이게 아내라 가정이라는 것이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던 점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두순의 악마화 이런 걸 통해서 자칫 제도의 맹점이나 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보다 이 개인의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피해자 가족이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피해자 아동이 가장 그 소원했던 것도 이제 제2의 자신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조두순 한 명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응급 처방식, 땜질식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하셨던 말씀이 좀 근본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제발 좀 막아달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예. 참 아버지의 이야기도 진짜 그렇게 들어보셨고 이렇게 주변 취재들을 하면서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아쉬운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이제 아쉬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12년형밖에 줄 수 없었던 것을 재심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참 이미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종의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저희 언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조두순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과 이런 눈길을 거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일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소셜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